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최태성 교사의 다시 역사의 설모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프런트 페이지입니다. 다시 역사를 찾는 이유. 평범한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역사의식은 마치 DNA처럼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짠하고 발현되는 거죠.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역사 속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세상은 위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이루듯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시대 정신이 결국 역사를 바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쓰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곧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힘.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충돌이었어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어날 필연적인 결과였을 것입니다. 사라예보 충성은 하나의 병분이었을 것입니다. 역사 속 기막힌 우연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베를린 장벽 붕괴입니다. 1989년 11월 9일 기자회견장에는 동독사회통일당 정치국 대변인이었던 건터 샤보보스키가 참석했습니다. 샤보보스키는 동독 국민의 이행요건 못간 완화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맙니다. 이탈리안 기자가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가 가능하냐고 묻자 지금부터라고 말한 것입니다. 샤보보스키의 대답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동독 정부의 여행 자유화 정책은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었는데 샤보보스키가 당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출제하지 못했대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영혼 없이 대답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알리 없는 기자들은 샤보보스키의 대답을 듣고 동독이 국정을 개방했다는 긴급 뉴스를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자 너도 나도 장벽으로 모이들었어요. 장벽을 지키는 군인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였습니다. 그날 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람들은 그들을 막고 있는 장벽을 문자 그대로 부수기 시작했어요. 초롱성 같은 거대한 베를린 장벽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사랑이 갖는 의미. 저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 생각합니다. 6.25 때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귀한 군수 물자를 바다에 버린 사람들과 낯선 얼굴의 피난민을 품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진 거저 국민들과 난민을 구출하는 데 진심을 다한 주민들,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진짜 이야기를 알아가는 지적 기쁨. 나폴레옹은 유럽 각지를 정복하여 프랑스 혁명 정치에 기반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군사적 재능도 뽐냈죠. 시민들은 그런 그에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여 1815년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망명해 있던 루이 16세의 동생들이 들어와 차례로 즉위합니다. 오랜 전쟁 끝에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질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빈 체제를 수립하는 바람에 프랑스인들은 왕정을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 역사의 통찰. 애쓰고 노력한 끝에 이룸이 있다. 우리나라 역대왕 중에 가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종대왕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책을 읽은 사람으로 세종 때 김덕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덕신은 백이열전에 한 책을 1만 3천 번 읽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김덕신은 머리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벼슬길에 들어선 김덕신은 동치 중추부 주사 자리에 올랐지만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초에 무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시를 지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좋지 않은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80 가까이 산 김덕신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비에 새길 글을 직접 지었습니다.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는 조선의 노둔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스스로에게 너는 못하라고 한계를 정한 적이 없다. 혹시 당신이 살다가 제조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처럼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다해보라. 내 시대에 나보다 시를 빨리 쓴 사람이 있고 나보다 시험에 빨리 합격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빨리 글을 배운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와 같이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니 이것저것 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에 매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건 내가 스스로 깨달은 바다.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영조는 아들을 애지중지합니다. 첫 돌에 겨우 지난 아기를 세자로 책봉했을 정도입니다. 역대 최연소 기록입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을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제자가 역시 완벽한 군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뛰어난 학술을 갖추길 바랐지만 사도세자는 유교 경전을 읽는 것보다 그림 그리기나 무예
익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꾸만 멀어지던 영주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대리청정을 계기로 극히 악화됐습니다. 영주는 건강했지만 세자가 정부를 익혀야 한다는 핑계로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어요.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던 사도세자는 정신장난 정세를 보입니다. 온갖 기행을 일삼고 내시와 궁녀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결국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어가지고 사도세자는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는 정말 기구한 팔자가 되어 영조는 사도세자를 폐쇄인했습니다. 남편이 신분을 빼앗겼으니 해경궁 홍씨도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본가로 갔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자신의 아들인 정조를 자신이 머무는 창두궁에 두지 않고 영조가 머무는 경희궁으로 보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가 무서웠을 겁니다. 어머니의 가녀린 바람과 노력 덕분에 다행히 정조는 영조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들 정조를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 영조를 원망하지 않도록 미움이나 정오가 아닌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쳤죠. 이로 인해 정조는 피해 숙청이 아닌 평화로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갔죠. 영조는 아들에게 완벽한 죽은상을 바라다 비극을 맞았고 해경궁 홍씨는 선을 중요하게 여기를 바람으로써 아들을 성군으로 키워냈죠. 영주와 해경궁 홍씨가 모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달랐죠. 정조가 성군으로 역사에 길이 남은 배경은 어머니의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리 이후를 결정짓는 성자의 품격. 중국 역사에 부차와 구천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역사에는 의자왕과 김춘추가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든 끝나고 나면 성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나는 논쟁들도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성계를 잡았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요? 패배를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이나 승리를 즐기는 태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으면 패배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승리가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의 존엄을 지키는 법. 196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로도는 자동차 2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차 한 대는 유리창을 깨놓고 다른 한 대는 깨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확인해보니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내부 물건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더는 훔칠 것이 없자 자동차를 파손까지 했지요. 그런데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는 멀쩡했습니다. 이 실험은 작은 무질서가 더 큰 무질서를 가져온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결정,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세상이 나에게 가혹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가끔은 그런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가 생기고 패배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나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 묻고 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나란 단순한 사실. 우리나라 고대사에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여도성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고구려의 우시왕후입니다. 우시왕후는 고구려 제국대 고국천왕의 부인입니다. 우시왕후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국천왕은 후사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이 없으니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은 물론 지방까지도 몰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우시왕후는 고국천왕의 큰동생인 고발기를 찾아가서 왕에게 아들이 없으니 동생인 당신이 왕위를 계승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고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형이 죽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어서 고국천왕의 다른 동생인 고연우를 찾아갔죠. 고연우는 형인 고발기와는 달랐죠. 고발기에게 면박을 당하고 온 우시왕후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마치 사랑같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관계인 것이죠. 고연우는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해줄 끈이 필요했고 우시왕후는 자신과 집안을 지켜줄 왕이 필요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우시왕후는 고연우를 데리고 궁궐로 갑니다. 신하들에게는 고국천왕이 고연우를 다음 왕으로 지목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말해요. 물론 고국천왕은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인종을 지킨 부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고연우는 산성왕으로 형수인 우시왕후와 결혼했습니다. 우시왕후는 2대에 걸쳐 왕후가 되었죠. 산성왕이 죽고 교체가 왕이 되자 우시왕후는 왕태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건세를 누렸죠. 또 다른 인물로 신라의 선화공주도 그랬습니다.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셋째 딸인데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훗날 백제 무왕이 되는 수동은 그 소식을 듣고 선화공주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인 뒤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을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지은 노래를 가르칩니다. 바로 수동령입니다. 선화공주가 밤마다 수동을 몰래 만나서 남몰래 정을 통한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선화공주는 수동을 만난 적이 없어요. 소문을 흘러 진평왕이 기회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진평왕은 노발대화를 하면서 딸을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선화공주는 살 길을 찾아서 성문 밖 나가서 잘생긴 남자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수독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했곤 합니다. 저희 딸을 비롯한 세상의 딸들이 나아가 자란 아이들 모두가 어떠한 장애물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열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일 것입니다. 압구정의 주인 한명희는 왜 몰락했을까? 한명희는 체세술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한명희는 자신처럼 권력력에 불타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형 문정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어린 조카가 왕이 오르자 왕이 되려는 야심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종수 같은 대신들의 견제를 받았고 자신처럼 보위를 욕심내는 동생 안평대군과도 대립하게 되죠. 한명희는 계유정난 1등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우의정 자의정을 거쳐 영의정으로 오릅니다. 한명희 주변에는 굽신거리는 사람뿐입니다. 자기 딸을 세조의 둘째 아들과 결혼시키고 왕의 사돈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세조가 죽자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예종입니다. 이제 한명희는 왕의 장인이 됩니다. 한명희의 둘째 딸은 세조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고 넷째 딸은 세조의 둘째 손자와 결혼했어요. 예종의 장인이었던 한명희는 성종의 장인이 됩니다. 한명희는 권력욕이 너무 넘쳤어요. 성종과 한명희가 멀어진 것은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이 정치 좋기로 유명하니까 명의 자신들이 방문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한명희가 성종에게 왕실에 쓰는 용병 차일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용봉 차일은 용이나 봉황이 그려진 화려한 천막으로 왕만 사용할 수 있는 천막입니다. 한명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성종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화가 난 성종은 직첩을 거두고 한명희를 내쳐버립니다. 압구정 사건이 나고 6년 뒤 한명희는 죽습니다. 그 후 한명희는 연산군의 명령으로 부관 참시를 당했어요. 한명희와 비슷한 사람으로 임상웅이 있었죠. 한명희와 임상웅은 권력에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손에 쥐면 놓칠 수 없는, 그리고 끊임없이 탐하게 되죠. 권력은 자식과도 나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점차 독선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일상의 정성을 다하는 오래된 지혜,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시킨 생각의 전환, 오스만 제국의 제7대 술탄 마호메드 2세는 활발한 정복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가 특히 정복하고 싶은 곳은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이것은 이스탄불의 옛 이름입니다. 이스탄불은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라고 표현하죠. 이스탄불은 비단길이 관통하는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물산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는 길목입니다. 12세기까지 콘스탄티노플은 서부원과 가까이 침공을 당했지만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메모드 2세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노렸습니다. 이슬람과의 수장으로서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당연히 정복돼야 성행이었죠. 메모드 2세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바실리카 포를 이용합니다. 대포를 쏜 순간 포탄이 성벽에 맞아서 발생한 소음과 땅 흔들림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렇지만 오스만 제국은 공격을 할 동안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는 방법을 바꿔 70이 넘는 함선을 항공고 단으로 옮겼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문자 그대로 배를 산으로 보낸 겁니다. 항공군 옆에 있는 육지로 전함을 끌어올린 다음 작은 산을 넘어 세살 안쪽에 있는 바다에 내려놓는 작전입니다.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여 그 무거운 배를 하룻밤 사이 옮겼어요. 결국은 함락에 성공합니다. 변호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죠. 무엇이든지 끝까지 고민하다 보면 배를 산으로 보내는 묘수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신항로 개척이 알려주는 것. 베네치아 공화국은 중세유럽 국가 중 하나로 수상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그것을 주도했습니다. 상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이 국가의 주요 산업이었어요. 베네치아 공화국에 불을 붙는 것은 후추 때문입니다. 베네치아 상인은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후추를 사들였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후추를 사서 이집트를 거쳐 베네치아로 운반했죠. 이 과정에서 후추 값은 인도에서 출발할 때 가격이 50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추로 돈을 버는 베네치아 공화국을 부러워한 나라가 얼마나 많겠어요. 포르투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를 갈 방법을 탐구했을 때 콜럼버스는 특이하게도 서쪽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인도가 나올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콜럼버스는 이러면 2달 정도 항해 끝에 드디어 육지에 닿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자기가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곳은 북대성에 있는 바하마 제도였어요. 콜럼버스가 인도에 다녀왔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실 인도는 못 갔지만 따라서 포르투갈은 조급해졌어요. 포르투갈의 다문과 바스코 다가마는 리스본을 출발해 아프리카 대륙 남쪽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갔습니다. 콜럼버스와 달리 진짜로 인도에 간 겁니다. 유럽의 패권 전쟁을 살펴보면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나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판 성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잘했다고 그 성취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그릴 수 있는가. 시대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가진 인물 중 만적이 있습니다. 만적은 고려시대 사람으로 무신정변 이후 최충훈이 집권한 시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무신정변을 일으킨 정중부와 이어방이 정권을 통해 권력을 잡았으며 그 이후 최충훈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배층이 바뀌어도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적은 자칭과 같은 노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가슴을 뜨겁게 한 연설로 왕의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우리들하고 어찌 뼈 빠지기 일만 하면서 채찍아래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연설했다.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엔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신분제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구조인 사회에서 어떻게 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냐는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세대를 뛰어넘는 인물로 토정 이재함이 있죠. 그는 토정백일로 유명하죠. 이재함은 고려 말에 활동한 대학자 모건 이색의 6대 손으로 충신의 상징이라 불리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재함의 직책은 경기도 포천 현감입니다. 드디어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을 현장에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재함이 사또로 부임한 첫날 아래 사람들이 근사한 밥상을 차려 올렸다고 합니다. 윗사람이 잘 보이고 싶었겠죠. 이 밥상을 보고 이재함은 먹을 게 없다면서 물렸습니다. 그러자 아래 사람들은 더 훌륭한 밥상을 올렸어요. 이재함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또 상을 물렸죠. 이재함의 말은 먹을 만한 게 없다는 뜻은 사또가 먹어야 할 밥은 백성들이 먹는 밥이고 백성들과 같은 밥을 먹으면서 또 그들의 삶을 넣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행적을 보면 이재함은 만적이나만큼 시대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인 듯합니다. 민생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 삼았기에 당시 지배적이던 성리학적 관점에서 얽매이지 않고 앞서간 정책을 펼칠 수 있었죠. 시대의 막을 내리게 만드는 불공정, 무신정변의 주역 중에 정중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1144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려인정은 새해를 맞이하는 연회를 베풀었죠. 정중부는 호위되니까 연회장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 정중부의 수염에 촛불을 냈습니다. 수염은 순식간에 타들어갔어요.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람은 김돈중으로 아무리 무신을 차별하는 분위기를 하더라도 김돈중의 행위는 도를 넘은 것이죠. 김돈중의 아버지는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이었죠. 김부식은 아들을 훈육하기는커녕 정중부를 처벌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죠. 자초지종을 들은 인종은 난처합니다. 문벌의 권력 독점과 정치적 부패가 계속되면서 무신에 대한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무신정변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김돈중의 개인적 일탈도 문제지만 자신의 지위와 배경을 믿고 지나치게 오만을 부리다가 당연시된 차별과 불공정이 결국 무신정변의 계기가 됐고 끔찍한 숙청과 살육이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차별과 불공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쌓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름다운 결과는 아름다운 과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안중근은 항해독립운동사의 성공 아이콘으로 일제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일빈역에서 사살하는 데 성공했죠. 그동안 알고 있던 한중근의 업적에 출연하다 보니 그 업적을 이루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는데 초월한 측면이 있어요. 성공 신화를 만들어라.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은 감춰져 버렸죠. 하지만 사실 인간 안중근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계획된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자신이 옳다고 믿은 결정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라 해도 성공에 이르기까지 여정 또한 성공적일 것이라고 함부로 짐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완용을 만든 교육, 윤동주를 만든 교육. 이완용이 졸업한 유경공원은 결국 제대로 된 인재 하나 배출하지 못하고 최초의 관립 근대 교육기관에는 상징성 하나만 남겼습니다. 반면 윤동주가 졸업한 명동학교는 수많은 민족 교도자를 배출하여 민족교육기관으로 기념되고 있죠. 어떤 인재를 양성할지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죠.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들, 자랑할 만한 역사가 있다는 것. 대구에 달성공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구벌 청터였고요. 사만시대에 토성이 있던 곳이고 삼국시대에는 신라 이후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됐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달구벌 성터가 달성 설치의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조선 초 세종대왕은 그것을 군사적 독점지역으로 되돌고 짚었습니다. 당시 달성 서치 가문을 이끌고 있던 사람은 서침이었습니다. 정몽주의 제자로 땅이 필요하다는 나라의 요구에 달구벌 성터를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으로 달구벌 성터 주변 백성들의 황고기자를 절반으로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종은 서침의 마음을 가성히 여겨 이를 수락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야 이를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황고기자를 적게 해야 되는 게 궁금하겠죠. 그러면 누군가 이의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겠죠. 서침이 고을 백성들의 황고기자를 감면해달라고 청함에 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식에 따라 땅을 바친다고 어찌 혼자만이 부귀를 누리겠습니까?
서치의 바람은 자기 가문만 아니라 고을 사람 모두가 고르게 언어를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 이유.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논의가 우리 민법에 처음 제정된 것은 제3대 국회였습니다. 동성동본 남녀가 결혼 못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고통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좋아하면 헤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삽니다. 동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나 엄마 중 한쪽 오직에만 실립니다. 민법이 그렇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가 걸어온 길을 알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성공이 아닌 성김을 실천했던 사람. 전남 공원에 위치한 소록도는 우리나라 유일의 한센병 국립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은 시절에 특히 한센병 환자들은 병의 고통과 멸시 속에 고독하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눈에 띌까봐 숨어서도 살았죠. 차별받고 소외받은 그들 곁을 지켜준 서서병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생전에 나눈 사랑만큼은 분명한 역사를 남았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말년에 깨달은 행복의 의미. 저희도 유배 생활 동안 김정희는 깨달았죠. 잘 나갈 때 내멋에 채 살았지만 유배 떼고 보니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인생은 결국 행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부를 것인가와 같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 글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크고 원대한 목표에 사로잡혀 소박한 오늘의 행복을 외면하지 말고 나의 삶이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루를 정성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